안녕하세요, 카티의 에디터 김태현입니다. 아반떼 세상 달라졌다라는 광고 문구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세상 달라졌죠. 예전 아반떼 하면은 K3, SM3, 크루즈 이런 차들과 같이 경쟁했지만 어느새 K3 빼고는 다 사라져 버렸고요. 이제 아반떼는 소형 SUV와 경쟁해야 되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세상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진 세상 속에서 과연 아반떼 CN7은 어떤 장점이 있을지, 또 어떤 세단말의 매력이 있을지, 그 다음에 제가 아반떼 AD 스포츠 오너로서 3년 반을 운행을 했고요. 또 집에 노멀 AD가 또 3년 동안 운행 중인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 텐데요. 전세대 삼각대가 이제 완성된 느낌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 되게 많은 진짜 삼각대 느낌이에요. 근데 전세대가 페이스리프트라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바디라인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억지로 우겨 넣었다면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완성도가 드디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보닛의 두 라인을 통해서 가운데로 몰려오는데요. 이 라인 안쪽으로 바로 이 현대 로고가 큼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전에 그릴에 있을 때 비해서 좀 커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 손으로 재봤을 때 제 차와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일로 올라옴으로써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삼각대가 어색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릴이 끊겼었거든요. 헤드라이트랑 그릴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어색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모델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데일라이트가 자세히 보시면 길게 한 줄이 아니라 이 보닛 라인에 따라서 한번 분리된 느낌이 들어서 이 보닛과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뭔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 디테일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방향지 시등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구로 그냥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이 아니라 전 AD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조금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석을 세공했다고 현대에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IG 페이스리프트 때보다 재질이나 이런 거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삼각형 디자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범퍼 라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생각보다 이쪽에 돌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 좀 긁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AD와 똑같이 바람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열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측면 보실게요. 아무래도 삼각대 대비 가장 크게 바뀐 게 바로 이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폭은 25mm 넓어졌고요. 전장은 3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휠베이스는 20mm가 더 길어졌고요. 전고는 20mm가 더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더 길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길어진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측면의 이 라인들, 거짓말 엄청 못하면은 여기만 이렇게 딱 해서 보여주면은 어디 무슨 슈퍼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금형 기술이 실제로 보면은 더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제 차를 누가 문콕을 한 적이 있어서 여기를 제가 제 차는 한번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금형이 어려워져서 엔간해서 수리가 아니라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측면 라인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인마저도 삼각형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진짜 이 삼각형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 라인들이 각져 있고 삼각 라인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에는 이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인스퍼레이션 아니면 크롬 라인이 없는데 이 크롬 라인이 잘 보시면 여기부터 쭉 해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가 점점 뒤로 위로 올라가면서 좀 더 볼륨감이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세대 AD 대비 또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손잡이인데요. 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고 버튼이 따로 티가 났는데 확실히 센싱이 들어가니까 더 괜찮아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조차도 전에는 그냥 매끄러운 라인이었다면 확실히 삼각대는 2위까지도 이 삼각 라인 각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대 AD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필름이에요. 이쪽 라인이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달라진 게 이 플라스틱으로 한번 덮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마감에 대한 신경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어 라인도 제 AD에서는 이게 무슨 접합 라인 같은 게 좀 용접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개 전체적으로 좀 강화된 느낌이 듭니다. 차체가 신경 쓴 것 같고, 실제로 아마 보통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느꼈을 때 제 AD 스포츠보다 조금 더 묵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강성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7인치 휠인데요.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가 들어가 있습니다. 225, 45R, 그 다음에 17인치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디자인도 괜찮겠지만 보통 준준형 차의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6인치 정도로 해줘도 괜찮고요. 15인치랑도 17인치랑 생각보다 공인 연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연비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꼭 17인치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면부 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게 후면부 변화입니다. 이 생각보다 그것도 일반적인 차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C필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윈도우 라인 안에서 또 하나의 라인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틈으로 이런 금형 독특한 볼륨감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플라스틱 가니쉬를 더하다 보니까 흡사 패스트백 라인처럼 좀 더 연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 때 같이 열리는 부분으로 패스트백은 아니지만 이런 효과를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각져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곡선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일러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곡선 라인도 이 각 사이사이에 곡선에 함께 느껴지고요. 이 라인이 안으로 꺾이면서 이 리어 헤드램프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차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렁크의 형상도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이따 요즘 현대차의 추세처럼 아반떼 레터링이 좀 크게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이쪽에 있었지만 이제 트렁크 위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범퍼까지 보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LED 리어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보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이 라인이 이어져 있고요. 이 H자가 현대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나타의 아래쪽으로 연결된 라인보다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아반떼에서 훨씬 더 멋있어진 모습이 듭니다. 이 아래 범퍼 형상보도 굉장히 각져 있고 입체적이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어설프게 가짜 머플러, 요즘 많은 제조사들이 하지만 가짜 머플러를 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마무리한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노멀 아반떼가 이 정도면 도대체 N라인이랑 나중에 나올 N은 도대체 이 범퍼를 얼마나 더 과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노멀 모델인데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누르면 여기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쓱 들게 되는데 확실히 전세대 대비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나 이런 것도 신경이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차체가 독특하다 보니까 문을 열었을 때 이 트렁크 라인이 좀 약간 오징어 귀 같기도 하고 좀 독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멀 AD에서는 여기 트렁크 손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고 이렇게 툭 해서 닫힐 수가 있었는데 여기 손잡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좀 빠진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가감한 라인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형이 만들어졌고요. 이 전체적인 이 완성도가 뒤까지 전체 테마가 잘 완성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소형 SUV와도 판매 경쟁을 해야 될 시대가 된 만큼 이런 과감한 디자인은 세단으로의 존재감, 또 소형 SUV와 비교될 때도 존재감을 분명히 발휘해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 과함은 충분히 멋스럽게 포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휠베이스가 20mm가 늘어났고요. 무릎 공간은 한 58mm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체감된 만큼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과거 EF 소나타만큼의 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패밀리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꽤나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독특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에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도 이 시트가 뒤에 닿는 면적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브릭과 가죽으로 나눠진 게 되게 독특하면서도 약간 푸조에서 봤었던 그 느낌이 들어서 센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 같은 그런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직물이 아니라 이런 가공된 패브릭은 적당한 소재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한번 잠시 시동을 키면은 네, 운전석 이지 액세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세대 제 차에도 이 똑같은 전동 시트가 있는데 이 이지 액세스가 추가되다 보니까 좀 더 탑승하는데 편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10웨이, 그러니까 10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네, 위, 아래, 뭐 앞뒤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네, 등받이 각도,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이는 등허리 받침대 럼버 서포트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낮추는 스타일인데 네, 전체적으로 네, 뭐 이거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새로운 플랫폼이 되면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A를 탔을 경우에는 조금 약간 건중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차는 좀 더 지면에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낮아진 만큼 주행 쪽에서 더 좋다고 느껴질 것 같고요. 일단 도어 트림에 대해서 가장 변화도 크게 느낀 점은 역시 이쪽에도 넓은 면적의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이 패브릭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가공이 됐기 때문에 뭐 방호성이나 이런 것도 다 고민이 됐겠지만 이 그레이 컬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피커 쪽은 디자인으로 제 취향으로는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소재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기대가 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가 이 도어 트림의 팔걸이 위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팔이 이 각도에 따라서 아래로 쭉 처지는데 전에 비하면 확실히 또 낮아지다 보니까 운전할 때 팔이 기는데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모습입니다. 운전석의 시야가 전에 비해 좀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말로 잘 설명 못 드리겠지만 전세를 탔을 때에 비하면 이 시야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들고 특히 A필러 쪽의 시야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좀 좋아졌네요. 제가 외부 디자인 보고는 부러운 점은 솔직히 없었는데 가장 부러운 건 이 전체적인 실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에어벤트리 기반으로 이 수평적인 디자인 덕분인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보이고요. 일단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싼 회색 느낌이 아니라 좀 약간 흰색에 가까운 그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랙보다 그레이를 선택하시는 게 관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이쁜 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이 굉장히 이뻐졌어요. 전에 비하면 확실히 이뻐졌고 이 전에는 플라스틱 싸구려 소재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하이그래시 소재, 그다음에 메탈 느낌의 버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봤자 준중형이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버튼 소재는 손에 잡는 느낌은 확실히 전세대 오너가 느끼기엔 많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추가적으로 이런 헤드램프의 레버나 이런 와이퍼의 레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플라스틱 민자였거든요. 근데 이런 오돌도돌한 부분까지 있는 거는 이게 진짜 좀 소재의 급이 올라갔구나. 확실히 세대 변화된 게 이런 버튼에서도 체감이 됩니다. 가장 역시 눈에 띄는 거는 대화면 클러스터와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겠죠. 전에 비하면 확실히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야에 다 들어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G 페이스리프트에서 봤을 땐 여기가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매끈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무리감은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요. 이쪽에서 10도 정도 운전자량이 꺾여 있다 보니까 이 화면이 두 개인데도 그 다음에 준중형차다 보니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이 두 화면이 동시에 잘 보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점은 뭐 벤츠 A클래스가 부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도 10.25인치 커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눈에 시원시원하게 들어옵니다. 12.3인치 쓰는 차도 있겠지만 차체 크기를 감안하면 10.25인치는 충분히 넓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아쿠아 UI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란색의 또 다양한 것도 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뒷좌석 열선을 여기서 낄 수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네, 10.25인치가 또 들어갔고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게 화면까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산타페 TM에 비해서 바뀌는 것도 뭔가 더 빠릿빠릿하고 화려해진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클러스터가 AC도 들어가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도 네,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후추방 모니터가 들어가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고 이게 아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게 계기판 있다 보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는데 코나나 이런 데도 적용된 것처럼 콤바인 방식으로 하나 더 적용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이것도 연식 변경을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어벤트가 이 전체적으로 특징인데 라이트를 켰을 때 무드램프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조금 흐리긴 하지만 밝은 대낮인데 눈에 보일 정도예요.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차들이 무드램프가 너무 약해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반떼에 이런 감성적인 옵션이 들어간 것도 놀랍지만 들어가는 밝기도 굉장히 밝아서 이런 점에서 좀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64가지 컬러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벤트 아래로는 전에는 이 파워 버튼이 이쪽에 있었다면 가운데로 옮겨가고 주요 버튼들은 기능들, 자루상 기능들은 이렇게 좌우로 대칭 형식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 구성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공조로 보시면은 역시 오토, 요즘 차 마냥 오토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 곳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공기청정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어 주변에 있던 버튼이 올라온 게 바로 이 시트와 열선입니다. 전세대는 이 기어 주변을 통해서 버튼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공조와 관련된 시트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갑고 뜨거운 거라 하는 공조 기능이 다 여기 모여있다 보니까 사용성이 좀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방식으로 피드백 운전 중에 만져도 어떤지 알 수 있고요. 이 아래로 보시면 이 풀옵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무선 충전이 추가가 돼서 고무로 다 깔려 있고요.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갤럭시 S10 5G를 큰 걸 넣어도 잘 거치가 되고 고무 소재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워 아울렛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연결 USB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틈에 수납 공간이 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이 틈 속이 있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핸드폰 올려놓고 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버튼이 따로 생겨가지고요. 굳이 후진을 안 해도 주행 중에 후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킹 센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핸드브레이크였는데 확실히 체감 공간이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센터 콘솔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평평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손에 갖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체감 공간도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지다 보니까 컵홀더가 운전자에게 더 가까이 오고 더 넓어졌어요. 센스가 있는 게 이걸 뽑아가지고요. 돌리기만 하면은 바닥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컵 종류에 따라서 낮은 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쓰시면 되고요. 큰 컵들은 이렇게 돌려서 깊숙이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암레스트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렇게까지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좁진 않아요. 갤럭시 S10 5G 기준으로는 높이가 조금 낮은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에 보시면 중립 주차할 때 쓰는 시프트 릴리즈가 보이지가 않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중립 주차를 하실 때 별도의 시프트 릴리즈 없이 시동을 끄시고요. 브레이크를 꾹 누른 상태에서 RN 이렇게 그냥 바꿔놓고 중립 주차로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달라진 아반떼 CN7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은 이미 삼각대라 불리는 AD 페이스리프트 때 이미 적용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세대 AD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GDI 엔진에서 MPI 엔진으로 바뀐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세대 GDI 엔진에 비해서 이 스마트스트림 G 1.6 MPI로 바뀌면서 오히려 마력과 토크는 더 떨어졌습니다. 123마력의 토크는 15.7로 더 낮아졌습니다. 전세대 1.6 GDI 같은 경우에는 132마력의 토크가 심사삭이었는데 오히려 더 하향이 되었습니다. 변속기 또한 전에는 GDI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됐다면 CVT 한마디로 무단 변속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스트림 G의 1.6 엔진 발표했을 때 그럼 GDI를 포기하는 거냐 그냥 MPI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형차에 어울리는 엔진 형식을 MPI로 바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런 환경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MPI를 통해서 오히려 제작 단가도 낮추고 연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어서 이 CVT와의 조합을 통해서 더 연료 효율에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전세대 G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실히 GDI 좀 거친 음색이 있죠. 현대차 1.6의 거친 음색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친 음색은 더 세집니다. 저희 집의 부모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엔진 음색이 좀 많이 거칠어졌어요. 근데 이 스마트 스트림은 지금 처음에 시동 걸 때부터 그 다음에 가속까지 오히려 더 부드럽고 체감상 출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GDI에서 MPI로 바뀐 점은 이 차급에 어울리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1.6은 아무리 지어차도 터보로 달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출력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다 보니까 이런 부드러움 또한 이런 MPI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CVT를 솔직히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CVT에 뭔가 무단 변속기인 만큼 좀 길게 늘어진다거나 조금 멍 때리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IVT라는 이름을 명명하면서 무단 변속기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요. 이쪽은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전세대 AD도 아반떼 스포츠에는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있었는데 얘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내리면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속을 한 느낌을 줘요. 듀얼 클러치나 이런 것처럼 적극적이진 않겠지만 당연, 근데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심심할 수 있는 주행 감각에 약간의 재미를 더해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4가지가 되어 있는데, 노멀은 기존에도 이미 노멀이 있었고요. 에코 스포츠도 그대로 있었다면 스마트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감각 같은 경우에는 AD 스포츠는 좀 약간 무식하게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 AD 스포츠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가볍진 않아요. 전세대처럼 이렇게 마냥 가벼운 느낌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무게감이 더해진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 차의 고객이라면 크게 부족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이쪽은 저희가 이제 시승하면서 항상 서스펜션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인데, 승차감은 좋습니다. 준준형급에서 이 정도면은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승차감은 좋아요. 물론 이 차는 토션빔입니다. AD 같은 경우에도 토션빔이었고, 아반떼 HD 때 순간 멀티링크를 넣어줬지만 MD부터 다시 토션빔으로 돌아왔죠. 토션빔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거는 차급에 맞지 않는 어떤 모델 차급에 맞지 않게 들어가서 논란이 있었던 거지, 토션빔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승차감이면은 누구나 타도 만족스러운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두루두루 만족해야 될 차량이다 보니까 그에 어울리는 세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지금 모드를 바꿨는데요. 과연 스포츠 모드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단 배속인 게 약간 느껴졌던 거는 확실히 RPM을 좀 길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엔진 회전수가 그냥 6-7천 RPM에서 그냥 까딱까딱 이게 바뀐 듯한 느낌을 주는 정도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제헌이다 보니까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까지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차 많이 부럽죠? 저는 일단 부럽진 않아요. 실내가 엄청 고급스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실내는 정말 고급스러워지고 많이 확실히 한 급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터보 1.5 터보였던 스포츠 오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N9 나올 때 엄청 부러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성능 면에서는 아직 부러운 게 없고. 네, 그렇죠. 물론 이 실내 전체 소재와 디자인 이런 거는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버튼 제 손에 닿던 것들도 확실히 고급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부럽긴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N9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부럽다고 이걸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9은 시승을 안 할까. 그 다음에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AD는 조금 초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CN7은 전에 비하면 조금 초반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리니어한 느낌으로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제동력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잡지는 않겠지만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달리고 적당히 잘 서고 그게 AD 때부터 굉장히 잘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성능 모델에서 오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AD 때부터 AD 스포츠란 모델을 통해서 200마력대 스포티한 모델을 만들었죠. 오늘 기본기가 또 다져져야 그런 성능이 받쳐지는 것처럼 이 아반떼 CN7 같은 경우에도 추후 N9 또 N이 나와야 될 그런 차체이기 때문에 뭐 부분 튜닝을 하더라도 기본 플랫폼의 차체 뼈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잘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GDI에서 MPI를 바뀌고 나서 엔진 자체가 조금 더 회전질감이 좀 부드럽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더 정숙성은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들기는 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이제 차선 유지 보조를 한번 통해서 반자율주행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km로 설정을 해 놨고요. 지금 60km 도로이기 때문에 4단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티어링 휠 붙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에는 밟지 않은 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너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돌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살짝 좌측이 붙어있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아반떼 CN7을 시승해 봤습니다. AD 스포츠와 AD 노멀 두 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디자인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또 주행 성능은 굉장히 노멀한 그런 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잘 달리고 적당히 잘 쓴다, 그냥 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느낀 점이 없어서라기보단 이 차에 주로 많이 타는 고객층을 생각한다면 그 무난하다는 말이 가장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BMW에 3 시리즈가 있다면 역시 현대에는 아반떼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거든요. 더 부드러워지고 연료 효율까지 챙겼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차가 나오면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